뭐 들으신 바처럼 저는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뭐 미국의 랜드 연구소 같은 이제 해외 기관들에서도 일을 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KDI 같은 국책 연구 기관에서도 다양하게 경험들을 쌓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지금까지 쭉 보아온 영역은 크게 보면은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라는 걸 써가지고 어떻게 기업이든 정부든 그런 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고민해 왔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는 세 가지 D 역량이 필요하겠다. 이 세 가지 D 역량이 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시작은 디자인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누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좋은 컨셉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게 일단은 맨 처음에 시작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특히 뭐 소프트웨어나 그런 걸 쓰면은 그게 만약 내가 처음 생각하기에 틀리더라도 빨리빨리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빨리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디지털의 장점이란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것들이 모두 데이터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들은 다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람들한테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진짜 그걸 재밌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처음 아이디어가 옳은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 그걸 토대로 다시 또 아이디어를 조금씩 피버팅이라고 또 하는데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시도해보고 그걸 또 디지털 기술로 빨리 구현해보고 이런 선순환을 빨리빨리 누가 더 빠르게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을 어떻게 잘 확보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아가는 제일 핵심 역량이 아닐까 해서 오늘 강의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걸로 간략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렇다면 교육의 역량에서 이제 과거에는 3R이라고 해가지고 쓰기, 읽기, 산수, reading, writing, arithmetic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3L이라고 해서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휴먼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 다 하나씩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가 디지털 역량인 거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이 데이터 역량, 그다음 휴먼 리터러시가 이 디자인 역량. 이것들 하나하나를 잘 갖추고 그것들을 잘 본인 안에서 융합해내는 능력, 이 핵심 역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디지털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한다는 것은 가장 큰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 지금까지 산업이란 거는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이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그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IT 산업 사람들 말로는 이제 체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체험에서 이제 산업이 그 핵심 부분이 생겨난다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크게 이끌어가는 게 지금 미국이 되겠는데요.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건 온갖 테크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전체 그 상장 기업들의 지수인데요. 이걸 보면은 과거에 이제 IT 버블 때 한번 크게 2000년대 그 즈음에서 IT 버블 때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이게 크게 꺼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경제 위기 2008년 때 이제 푹 가라앉아서 2000 밑으로까지 가라앉았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계속 그냥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업도 아니고 미국의 전체 테크 기업들의 종합 지수가 10년 사이 2000에서 제가 이게 이번 주 초에 쓸 때가 8,800인데 또 그새 100이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거의 9,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테크 기업들의 종합 지수가 겨우 10년 사이에 4배 반이나 증가를 한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2015년 1월에 그때 주식이 355불이었는데 뭐 돈을 막 다 털어 넣으셔서 3억 5천을 사셨으면은 불과 3년 반 사이에 2,000달러까지, 그러니까 3억 5천을 투자했으면 3년 반 사이에 20억이 되는 수준으로 크게 성장을 했죠. 아마존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존은 좀 가장 많이 성장한 얘기기도 하지만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애플 이런 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한 서너 배씩
주가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견인차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3차 산업혁명도 정보화이기 때문에 기존 정보화랑 이게 과연 차이가 나는 거냐 그걸 이제 좀 의문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과거의 3차 산업혁명은 딱 보면은 예전에는 그 공간 측면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굉장히 한정돼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IoT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현실 공간까지 크게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 또 지식의 측면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디파인된 지식만 프로그램 코드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로직을 정해주지 않아도 데이터만 잔뜩 집어넣어주면은 컴퓨터 스스로 패턴을 인식하는 단계로까지. 그래서 언어나 뭐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프로그램하기 힘들었는데 그것도 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은 아마 지난주에 딥러닝 공부하셨다고 들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컴퓨터 스스로 패턴을 인식하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주고 인공지능이 그 많은 데이터에서 또 스스로 패턴을 인식해주면서 이게 선순환을 창출해주면서 과거의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보다 훨씬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툴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의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온갖 부품들을 모아서 대량 생산하고 그냥 대량 유통까지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급시키면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을 팔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게 한계였는데 이제 디지털, 특히 이제 모바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많이 이용을 하는지 또 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뭐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가치를 얻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트래킹이 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파는 게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이제 제품을 파는 시장은 중국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다 포화가 돼버렸고요. 이제는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버나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그 뒷단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누가 더 많이 창출하냐가 새로운 핵심이 됐고 이걸 제일 잘한 게 미국 기업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빵이니 하는 기업들이 다들 전통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IT 산업 자체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야기를 아마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2006년에 나와가지고 서서히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PC가 과거처럼 성능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PC 이용할 때 PC에서 진짜로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뭐 워드나 엑셀 정도뿐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건 이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 처리를 해줘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PC를 자주 옛날에는 3년, 5년마다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게 돼서 전 세계 PC 판매량이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이나 그런 신흥국을 다 포함해도 이제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PC를 안 쓰는 건 아닌데 교체를 뭐 한 번 사가지고 그걸 10년씩 써버리는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랑 경제국이 옛날에 대만이었는데 대만은 PC를 잘 만들고 한국은 휴대폰을 잘 만들었는데 대만은 이때부터 경제가 기울어요. 가장 주력 사업이었던 PC가 올해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제품을 안 사고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던 대만 같은 경제는 그로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성공하는 걸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게 이제는 단순히 IT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주의 산업에서도 점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올 가장 큰 게 자동차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미국이나 그런 데는 이미 우버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의외로 2017년에 세계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런 신흥국에서 판매되는 양까지 다 합쳐도
2017년에 정점을 찍고는 지금 18, 19년이 계속 약간의 마이너스예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시장이. 지금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현대차뿐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대신 이제 테슬라처럼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아닌 새로운 형태나 아니면 아예 우버나 그런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그런 대형 업체들을 능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 제품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람들한테 더 큰 가치를 부여하냐, 이게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옛날에는 그냥 물건 한 번 딱 팔고 한 번에 큰 돈을 받는 그런 수익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그 제품을 꾸준히 쓰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매달 구독료를 내는 형태,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로 바뀐다고들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는 뭐 넷플릭스나 뭐 각종 OTT도 있고 뭐 음원 서비스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미국에 보면 이제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임 멤버에 가입하면 이제 뭐 그 다음 날 배송이 무료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해 주는데, 지금 이게 한 달에 1년에 한 120불 정도를 내는데 한 12만 원 되죠. 14만 원.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가 3억 명인데 1억 가구가 이걸 가입을 했어요. 올해 초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면 뭐 모든 가정이 하나는 기본으로 갖는 수준이 된 거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유일하게 아마존 이펙트를 견뎌내는 유일한 한 회사가 코스코인데, 코스코 수익 모델이 멤버십이죠. 그러니까 코스코 1년 그 순 영업이익은 그 코스코 전체 member 수 곱하기 그 멤버피 그 50불 정도 하는 딱 그만큼이 그 회사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실제로 제품 팔아서는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품은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매년 멤버로 가입하게 하는 효과인 거고, 그걸 구독 경제로 하는 게 핵심인데, 근데 이 구독 경제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품 한번 팔고 나면은, 현대차 한번 제품 팔고 나면은 5년 내지 10년 후 다시 차 바꿀 때까지는 그 사람의 정보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데, 구독 서비스 형태로 그냥 매월 뭐 몇십 불이든지 그 돈을 받는 형태가 되면은 계속 사물 인터넷으로 그 사람의 주행 패턴 데이터를 계속해서 얻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짜 어떻게 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에 맞춰서 더 새로운 자꾸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그걸 만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인 맞춤화 서비스로 누가 더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표준화가 제일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더 개인 맞춤화를 잘하냐. 그러니까 꾸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그 사람의 가장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얹을 수 있는 게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이 그래프는 보통은 강의 맨 마지막에도 많이 쓰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왜 굳이 4차인지 뭐 그 숫자가 좀 자기적이기도 하고, 보통 마케팅에서 1차, 2차, 뭐 3대, 7대 특징 그 많이 쓰는 좀 꼼수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저도 쭉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4차라는 게 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산업이 크게 보면은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기간이 있고, 그 만들어진 가치를 토대로 그걸 규모 경제를 통해서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 효율화, 그걸 이제 영어로는 exploration 대 exploita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두 가지로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물리적인 자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산업혁명이 시작했을 때는 에디슨이나 벨 같은 발명가들이 그러니까 전화기, 자동차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내놨고, 그거를 이제 곧이어서 이제 기업의 시대, 대기업의 시대가 오면서 뭐 락펠러나 카네기나 그런 거대 기업가들이 나타나서 그걸 국가 전체를 토대로 그 제품을 굉장히 싸게 공급하는 그런 규모 경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컴퓨터라는 게 그냥 기존 경제를 더 효율화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국가 단위에서 팔던 걸 아예 세계 단위로, 글로벌 단위로 판매할 수 있게,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넓혀주는, 효율화를 아주 극대화하는 단계까지 갔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까지 그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이제는 기존 제품을 더 이상 팔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그 생산 캐파가 전 세계 수요를 능가하는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그런 것도 중국 내부에서 생산 캐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캐파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잘해온 게 중화학 산업인데,
지금 2015년 이후로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한국이 잘하는 중화학 산업들은 이제 생산 캐파가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제 얼마든지 싸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효율화하는 기술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제품을 활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생산 단계가 아니라 그걸 소비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든 나라,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그 디지털 기술을 써서 다시 새로운 창업을 하는 시대. 그러니까 과거 2차, 3차가 대기업가의 시대였다면 다시 굉장히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그 창업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랑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중국은 굉장히 창업을 원활히 하고 잘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못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긴 한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중국 다음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앞에 이스라엘이나 뭐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있긴 한데, 그런 나라들은 소규모 경제고, 우리는 사실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창업이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GDP 대비 매년 한 3조 원 정도 신규 투자, 창업 기업에 신규 투자액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5년 안에 5조 원 규모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부가 먼저 마중물을 넣어주고, 또 최근에 이제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 투자액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의 정의는 이제 상장을 하진 않았는데 아직 비상장인데 그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인 거, 그러니까 10억 달러인데 대략 1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 뭐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 두 나라는 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미국, 중국을 빼고 나면은 한국이 한 5위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10월 달에 카운트할 때만 해도 9개였는데 또 그 사이 2달 사이 2개가 또 더 증가해가지고 지금 독일이랑 같이 11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며칠 전에 이제 우한 형제들이, 그 배달의 민족이죠.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 처음으로 이제 엑싯을 한다고 하죠. 5조 달러를 받고 사실상 그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를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인수하는 형태가 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창업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미국, 중국만큼 아니지만 꽤 전 세계적으로는 앞서는 편이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이런 기회들도, 오히려 요즘은 벤처 캐피탈들이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투자할 회사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뭐 그런 지경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볼 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설비 투자, 뭐 건설 투자에서 경제를 이끄는 시대는 지났고 무형 투자라고 표현했는데, 무형 투자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하나가 정보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정보화 자산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식 자산이라고 해서 R&D, 디자인, 뭐 핀테크,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안 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다음 마지막이 인적 자산이랑 조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재투자, 그 다음에 뭐 컨설팅, 마케팅, 그런 다양한 사람과 그 조직에 대한 역량 투자가 되겠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은 인적 자산이에요. 근데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제조업 중심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R&D 투자의 비중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식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저기 주황색이 이제 R&D 투자인데요. 한국이 지금 OECD 데이터가 가용한 나라 중에서 보면 하위권 정도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R&D는 많이 하는데도 또 지식자산도 1등 아닌 게, 한국은 제조업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 R&D만 많이 하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산업에서 R&D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다음 정보화 투자도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권으로 갈수록 2%에서 3%까지 올라가는데 한국은 2%가 못 미치고요, GDP 대비. 가장 취약한 게 인적 자산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대학교 나오면 더 이상 공부 안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업들도 투자 안 하고, 그 부분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자산, 특히 정보화랑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그다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그 두 번째 영역이 데이터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이미 룰이 딱 명확한 것들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컴퓨터 스스로 패턴화하는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이미 딥러닝 배우셨다고 하시는데 여러 층을 쌓다 보니까 옛날엔 사람이 하나하나 저 어떤 변수를 써야 할지 그런 것들 다 손을 봐줬어야 했는데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층들을 여러 개 쌓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식 능력이 좋아졌는데 근데 딥러닝이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옛날엔 단순한 통계 모형이어가지고 각 변수가 얼마나 거기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그 영향력을 다 볼 수 있었는데 딥러닝 가면 이게 여러 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군데로 전파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영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측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하나하나 변수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나 그런 분야에 있을 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좀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신한테 대출을 못 내주는 이유는 어떠한 점이 미비해서 그렇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모형이 안 된다고 한다. 당신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만 한다. 이게 딥러닝의 약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두 개를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훨씬 많은 데이터가 이제 이용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보험의 예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알 수 있는 정보는 인구 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별이랑 연령이랑 사는 지역 그런 몇 가지 인구 통계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아니지만 뭐 20대 여성의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평균 사고율 그런 평균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프로그레시브라는 보험사가 이걸 처음으로 특허내고 만들었는데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사고율을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급제동을 많이 하는지, 급가속 많이 하고, 급커브 많이 하는지, 그다음 운전량이 얼마나 긴지, 또 어느 시간, 위험한 시간대 많이 운전하는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행태 데이터를 얻게 되니까 과거에 그냥 단순히 그 뭐 여성이고 뭐 남성이고 뭐 그런 것만 알던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거는 70% 운전자들은 아주 사고 한 번도 안 일으키고 보험료만 내지 아무 보험사한테 손실을 안 미치는데 한 상위 10%들이 그냥 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회사한테 손실을 몰아주는데 그런 이제 행태 데이터를 토대로 뽑아내면은 아주 정교하게 그 위험 리스크가 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시브는 대다수한테는 30%까지 가격을 다운시켜줘요. 저렴하게. 대신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1%도 안 줘서 다 경쟁사로 하게. 경쟁사가 다 그 손실을 떠안게. 그러니까 단순히 평균의 시대를 넘어서 개개인에 맞추는 시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행태나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디지털 마케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획득이 됩니다. 특히 뭐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와봤는지, 와서 뭐 얼마나 많이 체류를 했는지,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다가 나갔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추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까지 확보가 되고,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거는 그럼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우리가 우리 회사 어떤 액션을 가해야지 어떤 단계, 그 바틀렉이 있는 단계에서 더 좋은 개선 효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측 모형들이 잘하는 거는 단순히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그런 거는 그냥 상관관계고 인과관계라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가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확률, 인과적으로 그 효과를 추정하는 건데 이 인과 효과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그 사람이 더 수입을 많이 벌 확률은 애당초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워낙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육을 특별히 안 시켜도 그냥 알아서 뭐 돈을 버는 걸 수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서울대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건지 애당초 좋은 사람이 간 건지 그런 거 알기 힘든데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작위 테스트라고 합니다. 무작위 통제 실험에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작위로 다 이걸 일부는 A라는 액션을 주고 일부한테는 B 액션을 주고 근데 이게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IT 업계에서는 A/B 테스트라고 해요. 쉽게 RCT라고 뭐 그런 힘든 단어 안 쓰고 A랑 B 중에서 누가 더 나은지 A/B 테스트인데 재밌게도 이걸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 처음 맥케인이랑 이제 겨룰 때 이제 홍보물을 만드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초안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부분이랑 또 이 버튼 부분을 좀 바꾸면 더 좋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간 것들 여러 가지 안을 해보고
여기도 뭐 사인업 말고도 뭐 런 모어 등등 다양한 것들을 실험해 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버튼도 한 4가지를 테스트해 보고 그림 부분도 한 6가지 대안들을 테스트해 보고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해보니까 쭉 결과들이 나와서 보니까 아까 말한 패밀리 이미지 오른쪽에 있던 그다음에 런 모어란 버튼이 가장 좋게 나왔고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보다 40%더 많은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할 수 있더라. 이걸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상사가 딱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하면 딱 그 결정되는 밑에서 아무리 다양한 의견을 내봤자 그냥 위에 상사 마음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더 효과 좋은 거를 대규모로 전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맥케인 대비 압도적으로 모든 온라인의 성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부금 거둔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맥케인이랑 오바마랑. 근데 보면은 오바마가 오프라인에서 모은 돈만 하면 사실 맥케인보다 적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워낙 많은 돈을 기부금을 받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맥케인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주요 계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게 성공하면서 이제 기업들한테도 다 확산이 되고서 지금은 많이 쓰게 됐고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게 조금 더 발달하면은 아까는 A가 날짜가 B가 평균적으로 날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가라면은 이제는 A, B, C, D 대안이 있는데 A란 대안은 어떠한 성격의 소그룹한테 효과가 좋고 B는 또 어떤 그룹한테 좋고 그러니까 A가 전반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또 일부 그룹에서는 B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그멘테이션별로 가장 좋은 걸 찾는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되면 맞춤화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맨 나중에 나온 향상 모형은 아직은 쉽게 되지는 않는데 그건 좀 통계 분석이 필요한데 그 앞에 것들은 다들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그런 데 가면은 다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통계학 공부를 안 하셔도 얘가 다 자동으로 해줘요. 그 세팅을. 나는 전체 내 고객 중에 한 10%한테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범위만 딱딱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오히려 통계학 공부 안 한 그냥 웹 디자이너들이 이런 수시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R&D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2016년까지는 삼성전자였어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랑 폭스바겐 두 회사가 R&D를 가장 많이 했는데 2017년부터 1위를 뺏겼어요. 뺏은 회사가 아마존이랑 구글인데 구글은 그나마 좀 R&D 하는 회사예요, 사실. 근데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회사라서 거의 R&D를 전통적인 R&D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나도는 아니지만 별로 안 하는데 아마존 R&D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A/B 테스트.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 만들기 전에 이런 A/B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걸 다 R&D 지출로 해서 처음엔 미국 그 금융 당국이랑 좀 충돌이 많았어요. 이런 게 어떻게 R&D냐? 전통적으로 랩에서 이공계 박사들이 하는 게 R&D지. 그냥 뭐 학부 나온 디자이너가 한 것도 R&D를 포함시키냐? 뭐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R&D가 맞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아마존이 그전에 거의 R&D 안 하는 회사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R&D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단순히 머천다이저들도 이런 식으로 다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데이터에서.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통계 소프트웨어까지는 아니라도 엑셀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쓰는 사람 회사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한 20%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공공회사는 뭐 기재부 같은 데 가도 한 명도 손 안 들고요. 서무직원만 손 들지.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OECD가 한 25%인데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되고, 근데 또 유의하게 좀 떨어지고요. 특히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 나 쓰긴 쓰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잘하면서도 우리나라 수학이 너무 이론 수학이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 또 OECD에서 사람들이 그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주고 이거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봐라 하면은 잘 못 풉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고 뭐 검색 그런 걸 제일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문제풀이를 주면은 엑셀 같은 걸 적절히 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푸는지 그거를 굉장히 못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차이가 나요. 사실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먼저 데이터라는 굉장히 분석적인 걸 봤는데, 정량적인 걸 먼저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이라는 굉장히 정성적인 것도 동시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하이테크 산업이라서 굉장히 기술이 중요한 산업들이 있고요. 또 뭐 가구나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R&D는 필요 없지만 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 산업들이 좀 크게 기술이 중요하냐 디자인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좀 나뉘는데, 근데 가장 큰 혁신은 항상 보면은 신기술이 나오고 그 신기술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이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회사가 가장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고요. 애플이 지금은 아이폰으로 돈을 많이 벌지만은 사실 애플이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위기를 겪던 회사인데, 애플을 그때 턴어라운드 시켰던 제품이 이제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인데요. 근데 전 세계에서 MP3 플레이어를 처음 만든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더 거슬러 가면은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니라는 회사가 워크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했는데, 한국이 소니를 이기겠다 해가지고 아날로그이던 워크맨을 디지털로 바꿔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 근데 한국은 일본을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워크맨의 기본 컨셉은 포터빌리티예요. 이동성, 들고 다닐 수 있다. 근데 이제 MP3 플레이어로 만드니까 더 작고 더 튼튼하다. 그러니까 훨씬 좋다, 포터빌리티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한국은. 더 의미를 못 찾는데, 근데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의미를 찾은 게,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은 옛날에 테이프 하나하나씩 꽂아야 되는데 수백 곡을, 그 당시 기술로도 수백 곡, 지금은 수백만 곡이 들어가죠, 하나에. 훨씬 많은 곡을 넣을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MP3 플레이어 키 컨셉을 My Own Music Library로 봤어요. 나만의 뮤직 라이브러리를 그 안에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음원만 딱딱 골라 담을 수 있는 툴이 필요해서, 그래서 개발한 게 아이튠즈고요. 아이튠즈와 그 다음 이제 휠 방식으로 해서 쉽게 빨리 음악을,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볼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굉장히 후발주자로, 그 당시 뭐 아이리버나 삼성이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후발로 들어와서 그냥 순식간에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이 시장을 엄청나게 키워버리죠. 그전에 그냥 조그만 시장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생긴 돈을 토대로 사실 아이폰도 이거 변형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 삶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애플은 항상 선전을 보면, 미국의 선전을 보면은 우리처럼 메이드 인 뭐 코리아가 아니라 디자인 바이 애플, 디자인 컴퍼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스티브 잡스가 리버럴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지점이 혁신의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과 R&D, 기술의 그 접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을 폭넓게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한국에서도 이정동 교수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개념 설계 역량이 한국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컨셉 디자인이 한국이 약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디자인의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미적으로 예쁜 게 아니라 컨셉을 디자인해낼 수 있는, 새로운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제가 좀 크게 그 경영의 3P라고 있는데요. 프로덕트, 프로세스, 피플 혁신이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디자인을 볼 때, 일단 제품 혁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품,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할 때는 크게 볼 때 감성적 가치가 있고 기능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물리적인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유형적인 거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디자인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에 감성적 가치만을 디자인으로 봤었는데, 그걸 더 뛰어넘으면은 훨씬 큰 게 보이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이케아를 들 수 있는데요. 뭐 이케아도 있고 뭐 자라나 H&M 같은 패스트패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R&D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영역, 그러니까 가구 산업이나 의류 산업은 별로 기술도 중요하지 않고 혁신도 안 일어나느냐,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그냥 싸우던 회사였는데, 이케아나 H&M 뭐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산업의 판도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전통적인 디자인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심플한 멋을 가지면서 대신에 그 사람들 조립하기에 쉽게 조립이 되게 한 게 핵심이고, 얘네들의 핵심 영역은. 그다음 뭐 이케아 스토어 같은 것들도 만들고, 뭐
또 라이프스타일도 오래 가구 오래 갖지 마세요. 빨리빨리 버리면서 캐주얼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드세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큰 회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뭐 자라 같은 기업도 한때는 그 자라 CEO가 세계에서 부자 순위 2등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디자인할 수 있는 게 큰 의미의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이거 자체로 한 학기 강의 분량이라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그 진행하는 방식이 이제 제일 먼저 마케팅 부서가 나서 경쟁사 제품들 다 보고 나서는 우리는 대략 이러이러한 스펙을 넣어서 가격은 이 정도에 만들겠습니다 하면 이제 R&D 팀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디자인 팀이 맨 끝에 붙어서 좀 예쁘게 제품을 예쁘게 하는 정도. 이게 전통적인 기업들이 일을 하는 프로세스였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걸 한 10년 전부터 이 프로세스를 뒤바꿨어요. 제일 먼저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다음 개발이 들어가고 마케팅이 맨 나중에 들어가는 식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디자인도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선행 디자인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10년 전부터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제품이 뜰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많은 거라서 이 반도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10년 후에 뭘로 쓸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시켰었고, 뭐 그런 거로서 이것도 개발이 된 건데요.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도 좀 그래서. 그다음 디자인도 사실은 결국은 R&D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시대 정신들을 흡수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회사가 구현할 게 뭘지 잘 해석을 해서 그걸 또 잘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사람들한테 짠 보이면서 굉장히 다들 설득되게, 그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제품을 나도 사야 되겠다, 그 익숙하지 않은 제품인데도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디자인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아마 자료가 나중에 배포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설명했는데 이게 다 결합되는 게 마지막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활동하는 그 공간까지 다 이제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도 다 디지털화되고 그것들이 다 인터랙티브한 모든 환경들이 점차 다 디지털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디지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걸 사용할 사용자들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 행동을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까 또는 하지 않도록 만들까, 그 부분에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 뭐 더 건강해진다든지 더 똑똑해진다든지 뭐 더 문화생활을 향유한다든지 그런 가치를 진짜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디지털의 장점은 계속해서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근데 사실 가치 부분 가면 굉장히 이걸 측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동까지는 측정하기 쉬워요. 이걸 실제로 내가 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용을 하는지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의 지식이 확장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디파인하고 그것들을 잘 측정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로 검증을 하면서 아, 이게 잘 워킹하고 있구나, 아니다면 다시 또 빨리빨리 또 디자인 팀들이 나서 또 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형태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잘 확립한 회사들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재들도 단순히 자기 딱 나는 기술만 아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묶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강조를 하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제 세상에 직업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뭐 그런 공포 소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1차 산업혁명이 처음 생겼을 때도, 처음에 기계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때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 해서 뭐 기계 부식의 운동도 일어나고 한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각국 정부들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초등학교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등학교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처음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받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곧바로 공교육 시스템이 확고하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술이 먼저 생기고 좀 있다가 이제 초등 생기고 중등 생기고 하면서부터 중등학교 교육이
교육까지가 완전히 확립되고는 그게 한 1950년부터 80년까지 기간인데요. 그때가 가장 경제가 좋을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복지국가가 다 형성되고 그렇게 좋다가 지금 다시 IT 기술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많이 실직도 되고 혼돈의 시대인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만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시스템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과거는 기본적으로 표준화 시대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거대한 시스템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만드냐, 그럼 표준화된 걸 누가 더 잘하느냐, 효율적으로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표준화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성, 개인 맞춤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시대인데, 그 교육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잘 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확립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고, 이 교육이 그걸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계속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보통 레이스 비트윈 테크놀로지 앤 에듀케이션이라고 봐요. 이 에듀케이션이 앞서면은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테크놀로지만 혼자 계속 앞서 나가버리면은 계속해서 기존 직업들만 대체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육은 각종 평가를 해보면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피사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보면은 뭐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1등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적 역량은 20세에 피크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부터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인지 역량들이. 기업 가서는 더 빨리 떨어지고. 다른 OECD 국가들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30세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30세부터야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져요.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초중등까지는 교육이 굉장히 좋은데, 대학교 이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직장 교육, 평생 교육을 얼마나 잘 만드냐가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 직장에 가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교육 투자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이라고 했듯이, 더 이상 직장인들이 따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데 시간도 안 내고 돈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사실 아주 안정된 대기업에 가면은 굳이 안 해도 버틸 수가 있고, 그냥 시기 되면 다 진급을 하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하위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고는 한국에 좀 미래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소위 에듀테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핀테크도 있고 헬스 분야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분야 있지만, 특히 이제 교육 분야도 뭐 AI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또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그 디지털 교육이 있긴 했죠. 그러니까 뭐 메가스타디니 그런 업체들이 한때는 굉장히 주가가 엄청나게 뛰기도 했었고, 근데 1단계 디지털 교육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던 교육을 그냥 그대로 디지털로 옮기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그냥 촬영해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냥 아날로그 책에 있던 걸 그냥 디지털로 옮겨만 놓는 그 형태였고, 근데 디지털의 제일 강점은 맞춤하거든요. 1대1로 맞춤 형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소위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특히 수학 같은 과목에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우리가 중2 수학을 푼다 치면은 중학교부터 이제 수포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수포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2 문제를 내가 풀고 있는데, 내가 사실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이 문제 안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해 못했던 부분도 있고, 중1 때 이해 못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파트들이 끼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라서, 사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대1 가정교사 붙으면 그걸 해결을 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정교사 붙어서 24시간 계속 케어를 해주면은 그 사람의 약점들을 다 찾아내서 다시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부자가 아니고는 그렇게 튜터를 일일이 붙일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중1 수업이면 중1 수업이 그냥 쭉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디지털로 바꿔봤자,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해주는 강의일 뿐이지, 어차피 쭉 나가는 그 표준화된 강의라는 건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을 잘 쓰면은 그런 1대1 개인 맞춤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미국에서 일부 이런 것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좋은 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중위권 학생들은 좀 모르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그것들이 자꾸 학력이 올라오면서 소위 그 치즈의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치즈가 무너진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이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지능 증강이라고 요즘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인텔리전스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더 강화해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업무를 만들게 하는. 네, 그래서 뭐 교육의 단계에서도 일단 기술이 하이테크가 좀 기초적인 외우고 이해하는 단계를 기술들이 해결해 주면은 선생님들은 이제 이게 소위 거꾸로 교실이죠. 학교에 가서는 그걸 활용해서 더욱더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이게 잘 연계되는 수업을 함으로써 또 올리는 거고 뭐 프랑스 에콜 42 뭐 그런 사례들이 한국에도 좀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교육이 그냥 딱 똑같은 평균의 틀, 그 수능 점수란 딱 그 1차원적인 그 평가 지표로 사람들을 다 평가했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의 다면성을 잘 이해해서 그것들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게 그러니까 결국 제품도 사람에 맞춰서 개인 맞춤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도 개인 맞춤화 교육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네, 오늘은 키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네, 좀 쉽지 않은 수업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네네네 원시적인 질문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은 빅데이터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통계학이라는 학문인데, 근데 막상 지금 통계학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평균을 뽑는 학문이었어요. 과거에 처음 생길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빅데이터가 됐지만은 과거에는 그 서베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1,000명 많으면 진짜 많을 때 한 10,000명 정도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총 실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다. 평균적으로. 그냥 평균을 뽑아내는 게 지금까지 통계학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빅데이터는 정반대예요.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 자체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1,000명, 5,000명 뭐 그 정도 단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로부터 뽑아내고 그러니까 SNS에만 올린 글이라든지 그다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데이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데이터는 각 거기서 올라온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서베이로 돌린 것보다 훨씬 많고 그다음 서베이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옛날처럼 잘 응답을 안 해줘요. 옛날엔 그래도 서베이 쭉 돌리면은 8, 90%는 응답을 해주는데 요즘은 60%도 잘 응답을 안 해줘서 굉장히 응답 안 해주는 사람과 응답해주는 사람 간의 성격이 틀려요. 또 젊은 사람들은 잘 응답 안 하고 또 응답 잘해주시는 분들은 인구 특성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 대통령 그 예측하는 것도 다 틀리는 수가 많고 굉장히 박빙으로 갈 때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행정 통계를 최대한 쓰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특히나 농림수산업은 데이터 모으는 게 다른 분야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행정 통계들을 잘 정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서베이로만나 정부의 행정부의 데이터로만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데이터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 뭐 그런 데다 다 뭐 IoT 센서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뭐 KT나 그런 회사들이랑 협력을 한다든지 점점 이 데이터 모으는 것도 그냥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난 것 같고 민간에 있는 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큰 틀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데이터 경제랑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통계청 따로 있었고 또 과기부나 그런 데서 하는 뭐 또 빅데이터 센터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IoT 센서 같은 것들 좀 단기적으로 이미 쓰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뭐 민간 데이터나 그런 거 그리고 또 다른 부서의 행정 데이터들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데이터 규제들이 또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또 있는 것 같고요. 딱 정답은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5차 산업혁명을 이 질문 들어온 건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실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시작점은 제가 볼 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가 가장 그 최초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모바일로 데이터 범위가 확장돼 버렸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IT가 변했잖아요. 그 전에 PC 시대랑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5G 통신망이 이제 깔린다고는 하는데, 이제 5G가 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는 거예요. 사실 5G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통화만 하려면 별로 필요는 없어요. 4G도 충분해요. 영화 한 편 내려봤는데 지금도 1, 2분이면 내려봤는데 뭐 더 빨리 내려봤다고 큰 도움은 안 되는데, 5G가 되면 좋은 거는 실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4G는 받기 시작하는데 한 2, 3초 정도 약간 렉이 걸린 다음에 쭉 받아들이는 건데, 5G는 모든 게 0.1초 안에 딱딱 반응이 와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앞에 장애물 있으면 바로 멈춰야 되는데 그 1초 있다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수요가 큰데, 문제는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가 궤도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실시간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사실 그런 거 용도가 많지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재난 대응도 그렇고 그런 드론도 그렇고 그게 아직 충분한 궤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5G도 아직 보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제대로 구현되는 거는 모든 사물들에 다 그런 지능형 센서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것들이 5G를 다 묶여서 될 때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구현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최소 20년은 계속 꾸준히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이 미국 주가는 좀 버블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한 적어도 20년에서 30년 갈 과정인데, 지금 주가는 미리 다 반영을 해버려가지고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만들어진 것처럼 구글 주가도 다 반영되고 해서 한 번은 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롱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뭐든지 하이프 사이클에서 처음에 뭐가 알파고 한 번 이기고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미리냐 10년 후 미래가 한 번에 와버리는 느낌으로 주가에는 먼저 반영이 되고 하는데, 좀 롱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많이 구현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모든 사물들이 다 사물 인터넷에 결합돼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다 반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굉장히 유용성이 높아진 것도 스스로 로봇은 이제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미케니컬한 측면은 이미 많이 완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제어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내 기반 기술은 전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랑 인공지능, 이것들이 모든 사물들을 다 똑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아마 바이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바마 캠프에서 한 걸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주로 컴퓨터공학이나 통계학이나 경영학 베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데이터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소위 말하는 예측 모형이에요. 누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지, 그러니까 단순히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측한다든지, 그게 상관관계고요. 예측은 내가 무슨 액션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할지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그게 얼만큼 인과적으로 변화를 주냐 이건데,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주로 사회과학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나 공학은 대개는 그냥 예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상관관계에만. 그래서 기업들은 주로, 사회과학자들은 그전에는 거의 안 뽑았기 때문에 주로 경영학이나 공학 베이스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예측 모형만 만든 거고, 근데 사회과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아까 말한 RCT,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그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한테 그 서비스를 해주면은 그건 다 기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서비스를 했더니 뭐 늘었다 하는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힘든데, 정치적으로 한번 그게 성공했다가 보여지면은 온 국민이 다 그거 효용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기업들한테 가서 되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되게 제일 좋은 기술들을 제일 먼저 정치권에다 써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유용성을 알게 하고 하는 거고, 지금 아까는 이제 오바마랑 맥케인이 붙은 걸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오바마가 재선할 때는 룸니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룸니는 컨설팅 펌 출신이에요. 베인이랑 BCG란 컨설팅 펌의 사장을 했던, 그러니까
경영에서 가장 최강의 경험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다시 경쟁이 그 다음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컨설팅 펌 출신이니까 가장 좋은 예측 모델들을 다 가지고 왔었는데, 그 다음엔 오바마도 또 한 번 더 진화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향상 모형이라고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냥 A/B 테스트는 평균적으로 뭐가 더 좋냐 했다면은 이제 향상 모형을 도입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캠페인 자원은 유한한데 이 캠페인 자원을 누구한테 보내는 게 제일 효과적일지. 사실 캠페인 팀이 갔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수도 많아요. 그 캠페인 팀이 안 왔으면 내가 원래 그냥 오바마 찍어주려고 했는데 캠페인 팀이 와서 날 귀찮게 하는 바람에 기분 나빠서 안 찍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사람들을 빼면서 향상 모형으로 더 타겟팅하는 모형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사실은 사회과학에서 먼저 발전을 해요. 사회과학이 굉장히 인과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RCT 모형을 잘 써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계에, 과거에는 제3세계는 교육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좀 영향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3세계도 이제 어지간하면 초등교육은 다 들어가 있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그것보다 좀 나은 나라들은 중등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막상 에듀케이션 자체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영향이 안 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러닝 크라이시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도 다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로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넣어봤자 그 상위 20%는 굉장히 성적이 오르는데 나머지 80%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가게에서 일했으면 덧셈 빨리 익혔을 애들이 학교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지루해하면서 선생님들도 막 무시하는데 있으면서 오히려 뺄셈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눗셈도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무작위 실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학문들이 결합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랑 경영학이랑 공학들이 계속해서 서로 융합을 해야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직업들은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AI가 있으면은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직업들 중에서 가장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하는 거고, 현재의 AI 기술로도 한 50% 잡으면 경제성 있게 대체가 가능하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항상 계속 대체를 해왔어요. 과거에 1차, 2차 때도 사람들이 막 삽하고 하던 거를 이제 굴삭기가 나오면서 굴삭기 하나가 삽하는 사람 100명을 대체하고 계속 그렇게 대체를 해왔는데, 대신에 그걸 이용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활용해서 과거에 없던 업무를,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없던 거를, 그러니까 AI 튜터가 예죠. 아까 어댑트, 옛날에는 가정교사를 하나하나 다 붙이기에는 학생 한 명당 전담 교사를 붙인다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AI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수백 명의 연구진이 붙어서 그걸 개발하면은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거고, 핀테크도 많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꾸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가는 속도랑 대체되는 속도랑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아까 레이스 비트윈 테크놀로지 앤 에듀케이션이 창출이 빠르냐 이게 빠르냐에 따라서 번성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실업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 이런 분야들이 새로운 잡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역량을 확보한 사람들이 보다 자꾸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저는 실험 경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꾸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보고 실전에서 써보고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는 것도 그런 모험 자본을 대주는 거고요. 그런 게 활성화된 나라들은 고용이 창출되는 거고, 그게 뒤처진 나라들은 대체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통계청이랑 일을 많이 해서 약간 통계청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한국 통계청은 꽤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를 모으는 방식은 이제 서베이 돌리는 방식인데, 이제 서베이의 한계를 이해하고,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전통적인 서베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다음 이제 행정 데이터, 여러 부서들이 뭐 출입국 관리라든지 뭐 질병 데이터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모아놓은 그런 행정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또 하나가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뭐 KT라든지, 요즘은 사실 모바일에서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막 유동인구 그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도 결합하면 좋고, 그러니까 통계청이 과거에 서베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랑도 협업을 해야 되고, 또 민간 기업들, 뭐 카드사랑 통신사가 일단 타깃이 되는데요. 그런 데
협력해서 이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게 중요한데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요 부서들, 특히 뭐 국세청이나 그런 데이터를 또 많이 긁어 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결합도 많이 시켜놓은 편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게 다 트렌드예요. 다 하려고 하는데 한국도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많이 결합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자꾸 막 결합을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계청 내부에서만 딱 행정적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유용해지려면은 일반 연구자들도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행정 데이터를 다 결합시켜 놓으면은 그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다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어디 살고 미국을 몇 번이나 갔다 오고 무슨 질병이 있고 너무 많은 데이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데이터는 아니, 한국 아직 이제 묶는 단계인데 또 묶어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개방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몇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직 한국이 약간 연구를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침해 안 하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몇 가지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제도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하면서도 또 프라이버시는 잘 지켜질 건데, 지금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는 보호도 잘 안 되고 보호도 최하이고 활용도 최하이고 굉장히 규제가 잘 못 만들어졌어요, 디자인이. 그것만 다시 얘기하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설명 못 하는데, 사실은 그런 개인정보나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해서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제일 최적화해서 이룰까,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 접근이 안 되니까 체감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정보는 없을 거예요.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지도와 그러니까 GIS랑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거랑 연계는 굉장히 잘 해놨고요. 그래서 뭐 상권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 쉽게 되는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또 정부들이 합쳐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있고, 사실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은 굉장히 유용한 건데 아직은 많이들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부처 간에 합의가 된 것들은 계속해서 하고, 또 그 데이터들을 민간 기업들이 잘 끌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쪽에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굉장히 제가 강추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각각의 부처들이 올린 데이터예요. 근데 그것들을 뭐 국토부에서 올린 데이터가 있고 또 뭐 다른 부처가 올린 데이터들을 개인이 이제 끌어온 거죠. 사실 다 요즘은 그 API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 다 공공 공개해서 누구나 끌어갈 수 있게 툴을 만들어놨어. 그 아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딱딱 필요한 것들 모아다가 서민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거 데이터만 잘 분석해도 어디가 이제 자기가 또 나름대로 모형만 잘 만들면 어디가 곧 토지가가 오를 것 같다,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걸 나름대로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산발적으로 많이 잘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그 제도가 좀 그 부분이 좀 보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툴은 그 회사들이 다 동영상으로 다 제공을 해요. 그 툴은 배우면 되는 건데 오히려 전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의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수학 교과서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이제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의 개념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뭐 히스토그램이나, 그래서 계속 중학교 때도 매 학기에 맨 뒤에 조금씩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그것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계산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딱 값이 떨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문제만 만든다면 걔네들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요리조리 보면서 실제 내가 이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교육이 계속 단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안 배우다 고등학교 맨 마지막에 통계학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건 너무 이론적인 통계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만드셔가지고, 근데 또 그 통계는 많은 학생들이 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그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기본 개념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뭔지 사실
그런 개념을 잘 획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측면만 강의가 되고 실제로 바이어스가 뭔지, 그다음 뭐 목적 함수를 어떻게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통계의 전체적인 그 감각을 쌓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 학기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통계학과 교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여러 실제로 그 통계가 쓰이는 분야들은 뭐 경제나 경영이나 사회나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단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신문 기사에 쉽게 호도당하지 않게 뭐 같은 통계를 놓고도 뭐 한겨레랑 조선이 서로 다른 막 결론을 내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은 그것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한 학기라도 제대로 좀 수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툴을 쓰는 거는 사실 뭐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들만 해도 되고 요즘에 동영상 강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 사이버 대학한 좋은 강의를 만들어 주시면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리터러시를 좀 한 학기라도 제대로 좀 그 개념을 잘 확립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했듯이 모든 개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해서 또 나아지고 그럼 또 개선하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3년, 5년 계속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모든 게 다 한 번에 딱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또 디자인을 넣어보고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넣어보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학업 성취가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뭐 요즘 데브옵스라고도 표현하고 개발하면서 운영하면서 또 다시 거기서 피드백 얻어서 계속 지속적인 개발이 돼가는 게 모든 이 방식이니까요. 이 커리큘럼 개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